16년째 이 경매판에. 네, 16년째 안 죽고 살아 있어요. 네. 먹고 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그냥 워킹맘이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전업주부로 한 8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온갖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었죠. 온갖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재무설계, 보험회사에서 재무설계를 한참 하고 있던 중에 경매를 알게 됐어요. 그게 16년 전이죠. 어떤 연유로? 뭐 어떤 지인의 소개나? 제가 이제 그때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애국자시네요? 네. 요즘 기준으로는.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네. 셋째 아이랑 큰 아이랑 띠동갑이에요. 근데 잠깐만. 네. 띠동갑? 네. 둘 다 소띠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16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애가 태어나고 2달 만에 경매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걔 나이 따라서 제 경매 경력이 가는 거죠. 근데 셋째 아이 낳고, 그 전까지는 그냥 맞벌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원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맞벌이 하면서 애 둘 키우면서 그냥 이렇게 저축하면서 돈 모아서 뭐 전세금 올려주면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막둥이 딱 태어나고 나서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다. 뭘 하지? 난 돈이 없는데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아무거나 좋아. 난 범죄만 저지르는 거 빼놓고 뭐든지 돈 벌 거리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 경매를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태닝텐 카페가 있었는데. 추억의 네.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추억의가 아니고. 네, 태닝텐 카페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스터디나 이런 스팟 특강들이 있었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동생이 먼저 가서 그걸 들었고요. 네. 언니 이거 돈 없이도 할 수 있대. 그래서 동생 따라서 가게 됐죠. 그래서 경매를 알게 된 거예요. 그 2008년 뭐 이때입니까? 2009년도죠. 막둥이 낳고 2달이 됐을 때 회사로 복귀하면서 회사 일도 다니면서 경매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매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입찰하고 낙찰받고 맞아요. 막 이제 맞아요. 그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네, 경매 알고 나서 2달 만에 첫 낙찰 받았어요. 미쳤죠. 네, 잘 몰랐어요. 사실 부동산을 잘 몰랐는데 이런 게 있어? 잘 모르겠는데 다들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위험한 거 왜 해? 지금은 부동산 할 때가 아니야. 부동산 하면 안 돼, 망해.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부동산 다 끝났다고. 다 끝났을 때. 그때 당시에 막 난리도 아니었죠. 경매는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여자가 무슨. 뭐 이렇게 좀 약간 터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다. 좀 거칠거칠하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면 나 뭐 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애기 키워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럼 나 뭐 해? 주식해? 나 주식 더 모르는데? 그래서 물러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나 몰라. 그때 막 하우스푸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경매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올 때라 TV에도 맨 그런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안 봤어요. 해야 되는데 어떡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찹찹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상황과 그때 경매를 시작할 때 상황을 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좀 어떤 분위기라고 보세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부동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팽배해 있었고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낙찰을 받고 뭐 바로 팔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이제 세제 제도도 있었고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다른 점이 지금 이제 전세, 역전세, 뭐 전세 사기 대출로 인한 물건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는 그거랑 좀 다른 모양으로 부도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부도임대 아파트? 네, 그때는 부도임대 아파트가 뭐 몇백 채씩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모양인데 모양이 다르게 전세 사기 물건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물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낙찰받으면 안 되거든요. 인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낙찰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사실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좀 보이는 거죠. 일례로 감정가 3억짜리 빌라인데 선순위 임차인 3억.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런 물건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모양은 좀 다르지만 다른 모양새로 조금 비슷한 면들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매우 다른 점은 당시에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경매는 좀
좀 나쁘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매가 위험하다, 나쁘다,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네, 처음 이제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책을 냈을 때 그때쯤부터 경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내 책 때문이다? 내 책 때문이다. 제가 만든 거다. 왜 지금이 이제 경매 시즌이 좀 다시 돌아왔다고 좀 보세요?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냐? 네. 네. 물건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때처럼. 근데 지금 빌라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파트도 나오고요. 아파트도 할 만한 게 네.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좋은 물건은 이런 때만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부동산 시장 엄청 화랑기 때는 좋은 물건이 경매 시장까지 나오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강남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경매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물건들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물건이 좀, 경쟁은 좀 많긴 하지만, 물건은 지금 막 그냥 검색을 해도 2만 개 물건이 떠 있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 때는 8천 개밖에 없었어요. 보통 한 10,000개에서 12,000개 정도 물건이 있는데 평소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물건들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입찰할 수 없는 그런 대항력이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괜찮은 물건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약간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좀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입찰가를 선정을 할 때는 감정가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 바로 팔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 먹고 가는 거죠. 2008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경매 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야, 그 돈이면 그 노력이면 그 시간이면 내가 가서 중개사무소 가서 금매 잡고 말지.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네.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요. 좀 어떻게 좀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경매. 근데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경매를 안다는 건 반드시 경매로 낙찰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매를 하면 일반 매매도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2월 말에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강남입니까? 네.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이 물건 시세가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정 물건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물건을 이제 저희 잘 아시는 중개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취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냐. 매수자는 28억에 매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최저가가 그것보다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경매를 넣은 거예요.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가 안 나가니까 그럼 경매 넘겨서 빨리 해결하세요라고 했던 물건인데 결국은 그 물건을 매수인하고 이제 매도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결을 해서 일반 금매로 사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좋은 물건 나오면요. 이 경매 낙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서 취하시키고 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좋은 물건들이 보인다. 원래는 30억짜리잖아요. 2억 싸게 산 거죠. 사신 분은. 그리고 파신 분은 뭐 그래도 어쨌든 경매까지 안 갔으니까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경매 물건 자체 입찰도 입찰이지만 네. 그 정보지가 딱 떴을 때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네. 금매를 맞아요. 그래서 경매를 안다고 해서 경매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매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경매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싸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낙찰을 받아도 좋고요. 일반 매매 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경매 낙찰가, 인근의 경매 낙찰가랑 비슷한 가격에 나온 금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상속 관련 물건이나 아니면 이혼 관련 물건들 급한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매수해도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진짜 저렴한 가격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알죠. 왜냐면 인근의 낙찰가가 지금 이 정도였거든. 그럼 지금 이거 매수해도 돼. 그러니까 고집을 경매만 낙찰하려고 고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금매 물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서 금매도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는 거군요. 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다 급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날짜가 다 정해져 있고 가성비나 뭐 이런 거를 따질 때도 사실 경매 낙찰을 받는 게 훨씬 이롭긴 하죠. 보통 한 실제 거래 가능 가격보다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낙찰을 받고, 물론 이제 아주 핫한 것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30억짜리는 10%가 안 되잖아요. 2억 싸게 낙찰받았지만. 근데 2억 싸게 낙찰이 아니지, 매수했지. 네. 2억 싸게 매수하면은 그것도 괜찮죠? 10%가 다운은 아니지만. 그래서 좋은 물건들은 뭐 5%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도 해요. 입찰을 할 때.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네. 에브리바디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나 아파트를 보고 있고, 누구나 좋은 아파트로 계속 갈아타고 싶고 한데, 네. 이게 이제 레드오션이다라는 말이 특히 아파트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는 싸게 사기가 쉽지가 않다. 아파트라는 게 실수요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언제라도 1,000만 원만 싸도 좋다. 이거 이제 금매다. 시세 가장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20%, 30% 이렇게 싸게 낙찰은 어렵고요. 5에서 10% 정도 낙찰을 싸게 받으면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뭐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 받으면 네.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시는 부분이 최저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최저가를 보실 때 저층 빼고 보셔야 되고요. 네. 임대가 들어가 있는 물건,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는 물건들 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 서류상에 보는 그냥 호가로 나와 있는 것들의 최저가가 내가 낙찰받고 싶은 물건의 최저가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은 토지를 주로 하고 있어요. 아, 토지? 네. 제가 이제 3년 만에 21채의 집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 해서.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좀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거용 물건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들은 주거용 물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이제 한 번 다 강제 말소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이후로 다시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물건은 좀 줄이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단기로 매도를 한다던가 이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몇 개까지 주셨어요? 지금은 한 10개? 정도? 그래도 많습니다. 그럼 그거 다 개인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면 법인으로? 법인으로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법인으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좋거든요. 못 팔았죠. 몇 개는. 그래서 아직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법인으로 주택을 6월 1일 날짜에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되잖아요. 합산 배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법인으로는 주택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 못 빠져나온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씩 더 다운사이징하고 네. 토지 쪽으로 좀 더. 네, 토지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개발, 건축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가 즐거운 경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종잣돈 뭐 3천에서 5천 요거 갖고 월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낸다거나 하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건은 오늘도 오전에 내내 이제 물건 보다가 왔는데 항상 전국 물건을 다 보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가 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목적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내 집 마련이 목적이시면 자기 생활권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월세가 목적이시면 임대를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이분들이 월세를 무난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가까운 곳, 뭐 주로 작은 공장들이 있는 데가 월세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을 기대할 수 있거나 그거 아니고 지금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괜찮습니다. 더 플러스가 될 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마진을 크게 갖고 있을 네, 처음부터 전세가보다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경쟁이 좀 덜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다 좋아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데도 거기도 수요가 있어요.
더 이상 뭐 새로 건축을 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지방의 이제 아파트들 그런 곳은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 받아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로도 많이 하시고요. 단기로 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세금이 이제 단기 매도하면, 단기라는 거는 뭐 1년 미만에 매도하는 걸 말하거든요. 70%에다가 지방세까지 77%잖아요.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또 많이 하세요. 근데 매매 사업자를 할 때도 뭐 빈번하게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으신,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거죠. 매매 사업자는 1년에 몇 개씩 해야 되는 거죠? 뭐 예전엔 2개 이상이라고 써 있었는데 2개 사고 2개 팔고 이렇게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부가세 내용에서는 한 2개 이상은 사고 팔고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통념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하로 하게 되면 어느 날 너 이거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겠죠. 네. 왜냐면 매매 사업자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많이 들어서 맞아요.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단타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활용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매매 사업자를 전 누구나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이게 사업하는 거거든요. 1년에 2개 이상 사고 팔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특히 이제 부업으로 이걸 하신다 그러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업으로 아니면은 진짜 사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업이라도 이건 내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기존의 소득이 좀 연봉이 있으신 분들은 세금 내고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약간 소득 분산할 수 있게 뭐 부인 명의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주로 대표님께 찾아오는 수강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업 주부나 뭐 은퇴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왜냐면 그분들도 있어요. 입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직장인분들은. 근데 입찰을 하는 날이 뭐 이렇게 반나절만 시간을 빼서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정 시간이 안 되면 대리 입찰을 인근에 이제 그 법원 앞에 법무사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해서 대리 입찰을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찰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물건을 고르고 하는 시간들은 확실히 필요하죠.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좀 연차를 썼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회찰만 하면서 연차 쓰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현타 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입찰할 때마다 낙찰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귀한 연차를 그렇게 날려버리는 게 참 어렵긴 하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경매랑 공매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공매는 온비드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공매만 할 수는 없어요. 양적으로 작아요. 이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까? 그래서 일반 경매 물건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요거랑 근데 공매랑 같이 보셔야 되고요. 경매도 보고 공매도 보고 중개사 금매도 보고. 그쵸. 그게 맞네. 네. 중개사 금매는 현장 갔을 때 이제 중개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앞에 뭐 105동 1005호 물건이 경매에 나와서 제가 보러 왔어요. 회장님. 낙찰 받아서 그거 사장님한테 내면 뭐 그게 뭐 얼마라고 가격이 이제 한 3억 5천에 매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러면 이제 중개사님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3억 5천이면은 이런 물건도 있고, 뭐, 막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낙찰되는 가격과 중개사님이 말씀하신 가격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 이제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 비슷한 금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 그거 사는 거죠. 정직하게 안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물어보면 정직하게 얘기해줘요. 네. 나가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개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오늘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나랑 안 맞는 분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할 필요 없고요. 나오셔서 옆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현장에서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유리하신 것 같다. 제가 느낀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남자 대 남자로 가면 너 일단 뭐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이라 조금 좀 그렇고 여성분들은 좀 이게 잘. 근데 중개사님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여자분들
한테 그것도 이제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어지러지네요. 중개사님이 노련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알 수 있잖아요. 중개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뭐 집 보러 왔는데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노련하신 분은 저 경매 때문에 왔구나 금방 알아요. 바로 알죠. 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마음이 쫄려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천안시 쌍용동, 그 유명한 쌍용동의 물건입니다. 요새는 굉장히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천안, 또 올해도 또 아산 낙찰가 엄청 높아졌고요. 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5월 달에 낙찰 받았던 물건이고요. 저희 즐거운 경매 멤버님이 매매사업자로 해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낙찰가가 1억 6,900, 1억 7천 정도 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래서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면 여기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근저당이 금융권 근저당이 있어요. 네. 금융권 근저당이 있다는 건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고. 그러네요. 네, 전입은 살아 있지만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서류를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서 다시 이제 이중 체크를 하고 나서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집주인 관계인이다. 라는 걸 알고 나서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조건으로 여기 살고 있었던 겁니까? 조건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영이네, 영. 네.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간혹 진짜 임차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임차인이 있을 수도 완전히 이건 절대 뭐 다 가족이다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의 시세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1억 한 6,9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네. 이 당시의 시세는 얼마였습니까? 이 당시에 한 2억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거의 낙찰 받았을 때 2억 한 2천, 2억 3천 정도가 시세였고요. 그리고 그 가격에 매도를 하신 거죠. 매도도 완료를 하셨군요? 네, 매도 완료했죠. 그래서 잔금 납부한 게 7월 달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죠. 네.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11월 달이고요. 9월 달에 아마 매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네, 2억 2,300. 그러니까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도를 하신 거죠. 낙찰 받고 바로 매도하는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때 너무 말끔한 물건들은 그렇게 저렴하게 낙찰을 못 받아요. 약간 애매한 점이 있는 것들이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선순위 있는 임차인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을 만한 것들을 좀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로 단타를 하려면 수리를 하고 파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물건은 수리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네. 수리를 안 하고 저렴하게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네요. 네, 수리를 안 하고 저렴하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물건은 뭐 실수요자들이 좀 좋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거죠. 지금도 거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저렴하게 낙찰만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세금 떼고 대략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매매 사업자는 일반 과세예요. 여기에 또 비용도 모든 비용들이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일반 개인은 뭐 도배나 이런 자잘한 인테리어는 비용으로 처리를 못 하잖아요. 양도세 처리할 때. 근데 매매 사업자는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이제 나의 급여도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나갔던 돈들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세금은 지금 과세 구간이 아마 15% 과세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를 냈겠죠.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서 양도 차익의 15%를 세금으로 내고 남는 금액이니까 한 3천 정도 될 것 같네요. 언제냐면 얼마 안 됐어요? 2023년 네, 작년 물건이에요. 이거든요. 한창 분위기 막 안 좋고 어수선하고 막 했을 때 맞아요. 여름 전에. 지금 시장이 좀 박살나 있는 빌라 오피스텔 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거래는 다 죽었습니다. 거래가 죽었다는 건 매도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서울에 있는 빌라라면 저는 지금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월세는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월세가 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저희 멤버님들 낙찰받은 물건들 중에 이 물건은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물건이라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에 있는 물건인데 전체 한 개 동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이에요. 빌라입니까? 네. 빌라가 통으로 경매에 나온 게 꽤 많아요. 그리고 그 물건도 통으로 이제 빌라가 나왔는데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물건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물건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 즐거운 경매 멤버님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인근의 전세가가 한 1억 4천 정도, 1억 4천, 5천 정도 하니까 1억 4천을 쓸까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로 인한 물건이었고 또 임차인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좀 무섭죠. 누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임차인이 좀 2명이 등재가 되어 있고 또 물건도 많고 분위기도 흉흉하고 전세 사기인 한 걸 낙찰받으면 어떡해? 사들 막 분위기 안 좋고 하니까 더 낮춰서 입찰을 하셔라. 경쟁이 별로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 이제 임차인 둘인데 하나는 진짜 임차인이고 하나는 억울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는 아래층에 있었는데 다 같은 주인이다 보니까 아래층에 집에 하자가 생겨서 그럼 위층 올라가 사세요 라고 해서 위층에 올라가 살았던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럼? 아니죠. 이 임차인은 돈 못 받아서 이제 임차권 등기해놓고 네,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거예요. 나간 거고? 네, 깜짝이야. 네, 임차권 등기해서 나가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아래층에 하자가 생겨서 여기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분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불법 점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배당을 하나도 못 받는 분이었고 그래서 명도가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 이제 낙찰을 되게 저렴하게 잘 받으셨고 여기가 지금 전세가 1억 4천에 전세가 나갔어요. 지금 전세 안 나가잖아요. 근데도 물건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체 한 개의 동이 다 주인을 찾았죠. 다 이제 나가실 분 나가고 돈 받으실 분 받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새로 가동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인도 세팅을 해서 빌라가 말끔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분들은 뭐 자신의 권리만큼 배당을 받았겠죠. 근데 그거는 낙찰을 누가 받더라도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배당이 우리 낙찰자가 내는 잔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뭐 미안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못 받을 상황에 지금 있는 거니까. 권리 분석상. 그렇죠. 그렇죠. 뭐 그분들이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아서였을 그쵸.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뭐 이상하게 돌아가서였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낙찰자가 구제할 영역은 아니고요. 윗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그렇죠. 한동안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속아서 살았던 이분한테도 배당을 줄 건가 말 건가를 엄청 윗분들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배당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원칙대로? 네. 이게 형평성이 좀 어렵죠. 네. 그쵸.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내가 어떤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라가라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요. 그건 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집주인이 잘못했고 판단 미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냥 1층에 물이 새도게 1층에 있었으면 돈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분은 자기 집에 대한 권리도 못 받은 거예요? 계약은 아마 거기서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 들은 얘기라 근데 전입이 이제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에 두 번째 임차인은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미 이제 명명백백하게 임차권 등기가 있는 집이었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구제받기가 참 어렵죠. 저는 몸만 그냥 슬쩍 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서류는 다 밑에 돼 있고. 근데 전세 전입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물건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도 아직도 좀 더 남았어요. 그러면 그 전세 사기로 통으로 나왔던 그 물건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다 새 주인들을 만나서 새 주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청소도 하고 잘 꾸미고? 네,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단기로 매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단기로 매도가 가능하죠.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뭐 전세가 정도로 매도를 하면 양도차익이 2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팔 것인가 아니면 2년 후에 그냥 매도를 할 것인가 중에서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업처럼 매매 사업자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2년 후에 매도를 하면 일반과세거든요. 그럼 또 아직은 집이 하나라서 만약에 그때까지 집이 없으면은 비과세인데 다주택자가 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5% 과세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투자금도 2천이 더 생겼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세팅을 해도 투자금이 더 생기고요. 저는 서울의 빌라 지금 꽤 괜찮은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낙찰가율이 매우 낮거든요. 그러면 그 서울 빌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네. 전세로 세팅하는 걸 좀 권유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죠. 근데 전세로 세팅하는 게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네, 그 집은 이제 세빌라여서 공시가가 좀 높았지만, 근데 보통 지금 공시가가 예전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보증보험 한계가 126%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 세팅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월세면 대출이 괜찮나요? 나오나요? 그럼요. 왜냐면 뭐 요새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기존에 이제 대출이 있었던 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아니, 왜냐면 이제 네. 새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게 물건이 쌓이면. 물건 2개까지는 괜찮은데요. 네, 3개부터 쉽지 않습니다. 2개까지는 MCI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MCI 때문에 대출 한도가 안 나와요. 2개만. 네, 2개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고민이 많죠. 네, 취득세 중과도 있고요, 아직도. 그래서 3개째부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명의를 남편과 달리 한다거나. 그럼 4개까지 된다. 네, 차주가 다르면 되니까 거기다가 MCG까지 하면 5개까지는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년에 한 2개 정도 해도 괜찮지 않나. 너무 막 전업으로 하시기보다는 줄무늬 컴퍼니라고 써 있어요, 원래. 제가 즐거운 컴퍼니인데 앞에서 잘못 들어갔고 줄무늬 컴퍼니들을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줄무늬 컴퍼니라고 막 써졌더라고요, 낙찰자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네. 여름에 휴가 때 그때 어디 물놀이장 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리로 입찰을 부탁드려서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반지하고요. 요렇게 약간 언덕이 있어서 한쪽은 주차장이고 주차장 옆에 있는 지하 1층 물건이에요. 네. 낙찰을 받고 요런 컨디션? 네, 요런 거. 요렇게 지하 바로 옆에 요렇게. 요런 스타일? 안쪽에 있는 거? 맞아요. 주차장 뒤에 있는. 맞아, 이런 거 있어요. 여기인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낙찰 받고 여기도 다 올소리를 해서 전세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공시가 뭐 이런 거 좀 작아갖고 어떤 예쁜 아가씨가 본인의 이제 자금 조금 더해서 그래서 1억 2천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인가 있다가 1억 7천에 매도를 한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가격이 9,800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2등은 8,800이에요. 그 1,00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네, 네. 보통 이럴 때 이제 많이 속상해 하시는데 사실 이 물건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도 안 되는 물건에 10% 정도가 이렇게 빠지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낙찰을 받고 이 물건의 가치를 올려서 한 6개월 만에 매도를 했는데 이게 법인으로 받았던 물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세 20%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매도일 때 세금 다른 것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니 근데
근데 궁금한 게 입찰가 산정하실 때 네. 지금 변경하고 이때 지금 최저 매각 금액이 요거였는데 맞아요. 훌쩍 넘겨서 지금 맞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회차에 낙찰을 받았어야 돼요. 아. 근데 지난 회차에 제가 못 봤어요. 아. 그런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근데 놓치면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입찰을 하셨네요? 놓치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지난 회차 최저가에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아,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낙찰가가 지난 회차 가격을 훌쩍 넘었었죠. 맞습니다. 2차도 훌쩍 넘었고. 네, 훌쩍 넘었고 입찰자가 자그만치 40명? 40명? 네, 40명. 왜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뭐지?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꼬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 40명이나 몰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평범한... 빌라 같은 거 조사를 할 때는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비슷한 평형에 10평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2018년도에 등기를 한 거니까 한 5년, 5, 6년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평형에 뭐 5년 정도 된 물건들을 가격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냐면 2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가 1,000에 80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가 또 이주 수요가 좀 있어서 계속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계속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한번 지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네. 왜 그런지? 뭐 지도만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같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말끔하죠. 말끔합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는 좋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다른 물건들을 봤더니 한 2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회차 최저가에 받았으면 1억 7,800에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못 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갔을까요? 못 봤죠, 그때는. 그때는 이 물건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주워야죠, 다시. 주운 거예요, 다시. 저도 그렇게 주운 거고요. 나 이거 그때 봤어야 되는데, 그때 입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제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회차 최저가가 더 좋았겠죠. 야, 웃긴다, 이거, 사람들. 그러니 물건을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입찰을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해당 지역의 어떤 낙찰가가 너무 높더라.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이 시기에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또 높게 될까봐 갈지 말지 모르겠다. 근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낙찰받은 물건들 중에 어떤 물건이 여기가 지난 회차에 낙찰가가 너무 높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다른 물건 입찰하러 갔다가 같은 날이니까 얘를 한번 던져본 거예요. 최저가 가까이에. 근데 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낙찰 받아서 이제 해당 물건에 갔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가 입찰을 하려고 했었다. 지난번에 너무 높게 돼서 이번에 안 갔더니 당신이 받은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물건들이 진짜 계속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지 않고 왜 그냥 넘겼을까? 그렇죠. 이것도 이 가격은 안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가격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세팅을 하셨나요? 요거는 제가 세팅한 게 아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제 물건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나? 네네. 이해를 못 하겠다. 네, 단순한 이유예요.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낡은 물건입니다. 낡은 빌라고요. 보시면 낡았죠.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새 빌라들이 다 있어요. 여기만 저렴한 거예요. 여기는 다 꽤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새 빌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인근에 또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큰 산단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사택을 지어요. 근데 이런 작은 공장들은 늘 어느 정도의 임대 수요가 있거든요. 낙찰을 5,400에 받았어요. 깨끗하게 세팅을 해서 지금 얼마에 임대를 했지? 1,060에 임대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1,060? 네. 오,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연식이 좀 돼서 오래됐죠. 네,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누수라든지. 근데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는데 사이즈도 꽤 돼요. 사이즈가 자그마치 얼마예요? 66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큽니다. 꽤 크네요. 네, 꽤 크고 단점은 이제 4층인데 4층 정도 올라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는 거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 없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4층 이상이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월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 지역에서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시는 이제 가장들 아니면은 젊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임대를 이렇게 놀러 가거나 맛집 가다 보면 이런 길을 지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데 누가 살까? 하는데 사네, 진짜. 살아요. 사네. 그래서 굉장히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물건이에요. 리입니다, 리. 읍면 리. 맞아요. 네. 그래서 월세 세팅하는 거는 이런 물건에다가 하는 거예요. 돈이 이제 거의 안 들죠. 돈이 거의 안 들고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 나와요. 팔기는 쉽지는 않고. 이 지역이 여기 이 몇몇 좀 낡은 빌라들이 있기는 한데 인근에 다 새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팔리지는 않겠지만 가격을 워낙에 싸게 받았기 때문에 인근 전세가로 아마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가가 한 1억 정도, 물론 이제 공시가 그런 거 빼놓고, 공시가 요새, 얘는 공시가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인근의 다른 데들은 아마 전세가가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싸게 받았기 때문에, 전 매도가 1억 이상 보거든요? 5,400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보통 물건을 매우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면 수익이 납니다. 온비드. 공매 물건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낙찰받은 토지예요. 그래서 택지입니다. 택지? 네, 택지라는 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역을 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약간의 뭐 농사짓는 밭도 좀 있었을 거고 작은 집도 있었을 거고 이런 구역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죠. 도시개발. 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광주시에서 몇몇 지역들을 이렇게 택지로 구역을 정하고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땅덩입니다. 땅덩이. 땅덩이죠. 570제곱미터나 되는 엄청 큰 땅덩입니다. 네, 맞아요. 네, 연합주택 용지라고 써있네요. 여기가 정해져 있어요. 요 구역은 이렇게 2종 일반, 요 구역은 뭐 상가,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계획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게 14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14억? 네. 14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위치고로 잠깐 보시면요. 네. 여기거든요.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역에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여기 경기도 광주역에서 이 정도 되게 가까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그 선들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광주에서는 좀 핫한 지역이에요. 근데 낙찰을 14억에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870만 원 정도 평당. 근데 실제 거래가는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그래도 뭐 역세권 토지치고는 약간 경기도권이라서 저렴하긴 하죠. 경기도권이라도 800만 원대를 받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토지는 전혀 뭐 몰라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300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800 정도에 받았다. 그래서 23억 정도로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는 어떻게 뭐 엑싯 활용 계획이십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빌라를 지을 수 있게 된 곳이라서 네. 빌라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근데 지금 PF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행히 삽을 안 떴어요. 제가 삽을 떴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삽을 뜬 분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웨이팅 하고 있습니다. 묵혀놓는 거네요? 네네. 숙성의 시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조금 기다려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나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디벨롭의 맞아요. 시장이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네. 경매부터 이렇게. 경매로 공매로 주로 저는 땅을 낙찰을 받는데요. 땅 낙찰 받아서 이렇게 분필을 해서 그리고 건축을 해서 분양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은 이런 토지인데 일반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하시니까 책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안 쓰죠. 그래서 좋은 토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토지들을 겟할 수 있는 시기예요. 부동산 화랑기에는 그런 토지들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대표님. 대출이 됩니다. 토지를 대출하기가 조금 직장인이 아니고서는 조금 토지는 무서운데. 사업자 대출로 받아요. 그래서 80% 받고요. 저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크지만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하시면 괜찮죠. 택지는 조금 큼직큼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택지 아니고도 그런 다양한 종류의 토지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소량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축을 하려면 60평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도심 지역의 택지지만 도심 지역 외의 곳들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이나 뭐 흔히 양평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양평. 네. 화성에도 그런 거 많이 짓고요. 그런 땅들도 되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제 토지는 임대료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점. 아니면은 보통은 토지 투자할 때 내가 투자 자금 중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이자로 나갈 것들을 계산을 하고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젊은 분들은 부동산에 올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본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감이 됩니다. 네, 저희 아들이 이제 2년 전에 벌써 3년 전인가 보다 낙찰을 받았어요. 네? 저희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요? 99년생 26인가? 둘째 아들이에요. 네. 22살에 경매를 시작을 해서 23살에 낙찰을 받고 지금 월세 받고 있거든요. 86년생인 저도 낙찰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근데 그때 해보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돼서 1년 동안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아봐. 그럼 엄마가 알려줄게 라고 했는데 700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원래는 한 6천짜리인데 그 감정가 한 6천 정도 되는 물건을 4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반지하. 서울 수도권에 있는 반지하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월세를 놓고 2천에 40인가 월세를 놓고 있어요. 오, 2천에 40? 네. 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진 돈에다가 대출 3,800인가 받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많이 낡은 거라서 인테리어를 해야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잠깐 빌려주고 보증금 받은 걸로 저한테 반환을 했죠. 엄마가 굉장히 이게 현실적이다. 네, 우리는 그게 정확하네요. 칼 같아요. 네. 네, 절대 뭐 그냥 주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쟤는 어차피 나보다 더 잘 살 건데 내가 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나보다 더 잘 살 거니까. 지금도 과거에 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월세를 40만 원 받아서 한 2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내요. 그래서 월세 수익이 한 달에 2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파트처럼 그렇게 삐까하지 않아요. 좀 못생겼고
들었고. 폼은 안 나지? 네, 폼 안 나죠. 네. 네, 어디 가서 막 이거 내 거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월세 수익은 그런 데서 나거든요, 원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임차인이 들어가서 월세를 내고 사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부동산 화랑기였거든요. 그래서 낡은 물건을 낙찰받아서 인테리어를 막 해서 해야지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물건이어야. 근데 지금은 되게 많아요. 인테리어 안 해도 되는 물건들이. 그래서 지금은 굳이 그렇게 낡고 허름한 물건만 골라서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되게 많거든요. 1억 미만이 되는 물건들이 많은데 그것도 뭐 10년 차밖에 안 된 이런 물건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얘가 나 이거 너무 좋다. 엄마 나 이거 진짜 올인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20대인데 지금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부동산 투자자보다 더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1년에 하나씩만 해도 1년에 하나씩만 하고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돌아가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아들이 저도 엄마처럼 전업 투자자가 될 건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큰 일을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맞아요. 생각이시군요.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할 역할들을 찾아야 될 나이에 부동산 투자라는 그런 작은 공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20대 분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인하지 마라. 네, 올인할 필요 없어요. 여긴 투자자가 벌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있긴 하지만 미국이니까. 근데 20대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더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유튜브 네. 쇼츠나 뭐 이런 것들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할 때 이 온 힘과 에너지를 이 부동산에 쏟아서 경제적 자유를 몇 년 만에 이뤄라. 그럼 뭐 하게요? 3년 만에 10억 벌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니까 20대 분들이 이제 좀 거기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10년 만에 뭐 100억을 벌었다고 쳐도 그럼 그 다음 인생은 뭘로 살게? 뭐 하고 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00억을 벌어? 그건 또 돈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젊은 분들은 진짜 그 가능성을 펼치는데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근데 부동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약간의 힘, 한 10% 정도만 여기에 쏟았으면 좋겠어요. 아드님은 네. 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사업해요. 사업이요? 그거 뭐 영상 제작도 하고 또 공구 그거 뭐죠? 스마트 스토어. 요즘 트렌드한 거 다 하고 있네요. 네, 대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좋은 영상, 좋은 강의 영상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공수해 주죠. 네. 이것도 한번 보고. 네, 이것도 한번 봐라. 챗GPT 요새 또 난리니까 이것도 한번 봐라. 그러면 AI도 한번 봐라. 네, 소라도 한번 봐라. 네, 그런 거 하고. 20대가 그런 거를 해야죠. 부동산에 올인하기에 너무 아깝다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주변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다주택자 분들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좀 막 못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발 다 묶여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상가도 지금 좀 어렵고요. 오피스텔 정도 살짝 보고 있는 정도예요. 사실 투자를 막 들어가기에는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자금,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던가 또 처음에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묶여 있거든요. 이것만 풀어지면 뛰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끝까지 안 풀을 거야.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진짜 취득세 중간은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으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었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채까지는 그냥 맘 놓고 하시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셔도 됩니다. 세 채부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잘 안 하고 계시고요. 매매사업자는 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웨이팅하고 계시죠. 일단 대기. 일단 대기. 건축비 좀 보자. 이거 건축은 지금 못해. 심상치 않다 지금 건축비. PF
회수가 안 돼요, 일단. 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삽도 못 뜨게 하는구나. 삽을 못 떠요. 네, 그래서 토지 대출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같이 결혼하게 낙찰받은 건 낙찰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 건축을 하려면 기성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왜냐면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상황이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사실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세원이기도 하고, 나라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면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시장이 되면, 더 풀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똑같은 선에 쓰게 되는 거죠. 일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나. 지금은 시작선 자체가 다릅니다. 취득세 일단 8% 이제 3주택부터는 접고 가야 되는 거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법원의 상황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분위기? 네, 현재 법원의 상황.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40명씩 들어오잖아요. 별거 아닌 물건에도 20명, 30명씩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지금 법원 이래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 안 좋다는데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려요. 제가 전망은 전 모르거든요. 사실 저는 내일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전망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법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다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들이 급매도 많이 하세요. 근데 경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앞선 분들이거든요. 적극적인 투자자예요.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반 매매하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움직이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시세보다 아주 요만큼 차이가 나게 낙찰을 받으시고요.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받았던 물건들이 그 가격을 되게 잘 받았다라고 돌이키면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들이 회복되고 있는 게 사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이나 이런 좀 좋은 물건들은 거래도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유튜브나 뭐 언론에서 하는 말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추이를 좀 보시니까 물건 추이를 앞으로 좀 물건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세요?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2만 개 물건이 떠 있는데 예정 물건이 4만 6천 개예요. 4만 6천 개 물건이 곧 더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예정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매각을 하기로 매각 결정 기일이 된 물건들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들이 뭐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 물건들의 많은 숫자가 근저당으로 인한, 그러니까 영끌로 인한 거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지금까지는 뭐 전세 사기로 인한 것들이 좀 많았다면 지금은 근저당으로 인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를 내 집 마련으로 경매로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네. 그리고 근데 다만 서울 아파트도 굉장히 이제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저는 자기 타이밍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영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수준에서 다운사이징 하셔야 돼요. 지금 삶의 수준으로 그대로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삶이 피폐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큼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매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되게 막연하면서도 사실 네. 뭐 유튜브를 봐라 하시는 분도 있고 책을 유튜브로 봐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요새 정보 엄청 많은데요?
유튜브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코끼리 뒷다리 잡기예요. 뒷다리 잡기. 어느 날은 앞다리 잡고, 어느 날은 뒷다리 잡고, 어느 날은 머리통 잡고. 그래서 제일 제가 어려운 분들이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없어요. 그냥 앞뒤 중간 자르고 막 얘기를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기본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 매우 반대합니다. 유튜브로 공부하더라도 정말 기본부터 좀 쌓아가야 그 다음부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론들 아니면은 뭐 권리분석의 일부 이렇게만 하면 본인도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지식은 책으로 공부하는 걸 권해드려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경매 처음 배울 때 도서관에 가서 경매자 들어있는 책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로 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공부하시더라도 반드시 전체의 왁구를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공부는 내가 물건 하나 낙찰받으면 다 보여요. 해안이 뜨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 책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전 뭔가를 배울 때 돈을 쓰거나 시간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쓰면 좋죠. 근데 둘 다 안 쓰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장 돈이 안 들고 시간도 덜 드는 공부 방법이 책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먼저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요. 도서관에 가면 좋은 책 많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스테디셀러예요. 그리고 서점에 있는 책들은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를 같이 적당하게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항상 베스트셀러는 마케팅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진짜 좋은 책들을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시간과 돈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아무래도 책 읽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